갑자기 정숙 씨가 풋하고 웃었습니다. 이 남자 너무 귀여워. 어쩜 이리 귀여울까? 하면서 손을 뻗어 내 입술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내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입을 대고 촉촉히 속삭였습니다. 점장님, 사실은 저도 똑같은 성격 문제로 오래전부터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밝히는 성격인데 남편은 담백하고 너무 작은 사이즈예요.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는 올해 50살 아저씨입니다. 젊은 날에 서핑과 스킨스쿠버에 빠져 독신으로 해외를 떠돌았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내로디 6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능력도 없는 인간이 젊음을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막내인데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내 몫으로 유산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누나의 등살에 정신 차려서 그 돈으로 조그만 카페를 차렸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호회 미순 씨 도움으로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애 없는 돌싱이었습니다. 자연스레 그녀와 동거를 했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4년을 같이 보냈는데 갑자기 그녀가 집을 나갔습니다. 같이 못 살겠다고 하는 이유가 너무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잠자리를 너무 밝힌다는 것입니다. 극이다 사이즈가 안 맞아서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하고 성격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극이다 내가 코도 너무 많이 골아서 밤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오키나와에서 동생이 펜션 차렸다고 오라 해서 가버렸습니다. 사실 미수는 천성으로 그쪽으로는 담백한 타입이었습니다. 맨날 나만 보채고 눈치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나도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여생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성격이 너무 착했고 숨기는 게 없었고 장사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가게는 자리를 잡아서 우리는 먹고 살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부부관계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몇 개월째 풀지를 못해서 힘들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24시간 붙어 있는데 따로 딴짓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그녀의 눈치를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참다 못해서 내가 짜증을 냈고 그날 대판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못 살겠다고 짐 싸서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녀와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 밤이 안 맞으면 참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절대 그녀와 같은 짝은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은 그녀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나 홀로 덩그러니 가게에 남았습니다. 혼자서 가게를 하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가게는 단골이 많아서 바쁠 때는 혼자 하기가 너무 벅찼습니다. 손님들도 그녀의 부재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러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알바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은 자주 그만두고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알바생이 자주 바뀐 어느 날 아줌마가 알바를 하러 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대학생 딸이 있는 참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젊은 애들한테 지쳐있던 차에 어서 오시라고 받았습니다. 남편이 실직이 돼서 알바 구한다고 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짧은 파마머리 중키의 미인인 아줌마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타입으로 첫눈에 반한다고 할까 그 정도였습니다. 카페는 처음이라 일이 익숙하지 않아 조금 걱정이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저하고 둘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 10시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면서 내일 오겠다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그녀는 밝은 얼굴로 활기차게 출근했습니다. 그 모습 보니 가게가 좀 안정되겠구나 하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알바 아줌마 정숙 씨는 금방 가게 일에 적응을 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정숙 씨에게 가게를 맡겨도 될 정도였습니다. 집안 살림을 야무지게 잘해서 그런지 가게 일도 아주 야무지게 잘했습니다. 금방 3달이라는 시간이 후딱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밝고 상냥한 태도로 정말 가게 일을 잘했습니다. 마치 내 가게처럼 해서 그동안 미순 씨의 공백을 다 메꾸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는 모닝커피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장사 이야기도 하지만
자연히 개인사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 남편은 평범하고 성실한 직장인 타입이랍니다. 갑자기 회사가 도산을 해서 지금 열심히 직장을 찾고 있답니다. 아파트 대출금 갚기 위해 정숙 씨도 일을 해야 하는 형편이랍니다. 정숙 씨는 미순 씨 이야기를 단골을 통해서 대충 들은 모양입니다. 나는 이제 여유를 찾아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참았던 본능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전같이 혼자 위로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가끔씩 정숙 씨 생각도 합니다. 하루는 가게에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위에 선반을 닦고 있는데 밑에서 쇼케이스를 청소하던 정숙 씨가 갑자기 제 바지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내 바지에 뭐가 묻었나 싶어서 아래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브이넥 니트 사이로 하얀 봉글한 물체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래쪽이 반응이 와서 불룩해졌습니다. 이 순간들이 적나라하게 영화처럼 그녀에게 보여졌습니다. 나는 놀래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헤어나게 그 장면을 다 관람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모닝커피 한잔 하면서 그녀가 물었습니다. 점장님 같이 부드럽고 자상하신 분에게 무슨 불만이 있다고 집을 나갔나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4달이 다 갑니다. 저는 점장님 한 번도 짜증내는 거 본 적 없어요. 가게 장사도 잘 되고 점장님도 완전 좋으신데 무슨 불만이 있어서. 정숙 씨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숙 씨 저를 좋게 봐주셔서 사실대로 말할까 하다가 그 정도 사이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돌렸습니다. 둘이서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터치가 자주 납니다. 그때마다 바지가 불룩해지는 장면이 연출되고 정숙 씨는 관람합니다. 어떤 때는 정숙 씨가 의도적으로 그런 장면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스릴 있는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정숙 씨와 나는 아주 친해졌습니다. 내 혼자 산다고 그녀는 여러 가지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나도 매달 월급 때는 고맙다고 항상 그 이상 성의를 표했습니다. 나는 정숙 씨가 너무 좋아서 최대한 그녀의 기분을 맞춰주었습니다. 같이 일한 지 반년이 훌쩍 넘어서 우리는 너무 친해졌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들이 내가 정숙 씨와 재혼했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어느 월급날 정숙 씨가 보너스 너무 많이 주신다고 술 한잔 산다고 했습니다. 동네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방 가서 늦게 온다고 2차로 맥주를 했습니다. 2차로 간 맥주집에서 정숙 씨가 또 미순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는 미순 씨가 왜 떠났는지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점장님은 몸도 건장해서 밤일도 잘하실 것 같다고 오바까지 하면서 자기 남편은 부실해서 밤일도 잘 못한다고 농담도 했습니다. 그때서야 나도 이제는 말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라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자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뭔데요 하면서 바짝 다가선다. 사실은 저하고 와이프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아내가 떠났습니다. 성격이란요. 아니 점장님 같은 부처님이 어디 있다고. 아니요. 그 성격 말고 부부끼리 하는 밤일 성격. 네 하고 그녀는 완전 놀란 표정이다. 밤일 완전 잘하실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해서 탈이 났습니다. 저하고 와이프하고 속궁합이 안 맞습니다. 제가 너무 커서 와이프한테 안 맞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밤을 무서워하고 통증을 하소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밤 보챘습니다. 저도 참아보려고 했지만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통제가 잘 안 됐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와이프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숙 씨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괜히 말했구나 싶어서 얼른 자리를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놀라던 정숙 씨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괜히 말했구나 하고 후회가 막급이었습니다. 정숙 씨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가게도 안정적으로 잘 운영됐고 나도 그녀 덕분에 많이 안정됐는데
사실 저는 그동안 밤에 외로울 때마다 정숙 씨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쪽의 비디오를 볼 때도 정숙 씨를 생각하며 많이 봤습니다. 그녀가 떠나버리면 내게는 물적 심적으로 큰 타격입니다. 그날 나는 내가 얼마나 정숙 씨를 좋아하는지 절감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아침에 불이 나게 출근했습니다. 너무 다행히도 정숙 씨는 정시 출근했습니다. 그날 다행히 가게가 바빠서 둘이 모닝타임도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혹시 무슨 말 나오나 걱정했는데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저녁에 정숙 씨가 준 장조림에 소주 한잔 하면서 정숙 씨를 생각했습니다. 11시 반 정도 되었을까 갑자기 카톡이 울렸습니다. 정숙 씨가 내일 일 끝나고 이야기 좀 하자는 문자였습니다. 올 게 왔구나 두려운 마음에 저도 네 하고 답했습니다. 내일은 정말 입조심해야지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한 정숙 씨는 정말 예쁜 여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저 센시한 정숙 씨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무슨 말을 나오든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붙들어야지. 그날 일 끝나고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가자 합니다. 다행이다 생각하고 둘이서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와인배 갔습니다. 자리 잡고 앉자 그만둔다는 이야기 나올까봐 걱정이 너무 되었습니다.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자. 정숙 씨가 왜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내뱉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 그날 그 이야기하고 너무 후회했습니다. 경솔하게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정숙 씨가 놀랬다고. 혹시 정숙 씨가 그만두면 어쩌나 해서 너무 불안해요. 저 사실 정숙 씨 좋아해요. 직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정숙 씨는 정말 괜찮은 좋은 분이에요. 제가 더욱더 잘할 테니 제발 떠나지 않았으면 해요. 갑자기 정숙 씨가 말 중간에 물어 들어왔습니다. 여자로서 저를 좋아하지 않나요? 아니요, 저 정숙 씨 여자로서 좋아해요. 매일 밤 정숙 씨 생각하며 보내요. 아니 아차하고 또 이런 실수를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갑자기 정숙 씨가 풋하고 웃었습니다. 아, 이 남자 너무 귀여워. 어쩜 이리 귀여울까? 하면서 손을 뻗어 내 입술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내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입을 대고 촉촉히 속삭였습니다. 점장님, 사실은 저도 똑같은 성격 문제로 오래전부터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밝히는 성격인데 남편은 담백하고 너무 작은 사이즈예요. 네 하고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린가 정숙 씨를 쳐다봤다. 나를 뜨겁게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점장님, 어서 한 잔 마시고 우리 둘의 성격을 맞춰보러 가요. 아하, 이럴 수가. 아하, 이런 인연이. 너무 기뻐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 서로 뜨거운 터치를 하고 싶었지만 가게 안에 다른 사람 눈이 있는지라 바로 건배를 하고 둘이 손을 잡고 나와서 득달같이 바로 위층에 어른들 쉼터로 달렸습니다. 우리는 1분 1초가 아깝다는 듯이 성격을 맞추어 왔습니다. 아, 이럴 수가. 정말 맞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인너궁합이 맞는 밤성격 커플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드디어 자기 짝을 찾았다고 들뜬 고성으로 답해왔습니다. 그놈의 성격 때문에 그렇게 평생 괴롭히더니 드디어 성격이 맞는 짝을 찾았습니다. 인생은 이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 3번 줄의 성격을 맞춰봤습니다. 맞출 때마다 정말 완벽한 검과 검집었습니다. 정숙 씨는 바깥 양반이 지방에 가서 안 오는 그날을 골랐답니다. 오늘 성격 맞춰보려고 잘 꾸미고 화장하고 왔다 합니다. 그전부터 불룩하게 솟아오른 모양을 보고 자기 사이즈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저께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너무 놀랬대요. 사이즈 맞는 남자 만나서 원 없이 풀어보는 게 자기 로망이었대요. 근데 그 남자가 평소에 좋아하던 점장님이라니 그 인연에 너무 놀랬대요. 너무 좋대요. 그리고 절대로 나와 헤어지고 싶지 않대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둘이 잘 살기 위해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결과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 성격뿐 아니라 이 성격도 잘 맞는 커플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사랑에 올인하는 무모한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는 환타지 세계짝과 리얼 세계짝을 분리시켰습니다. 가게는 앞으로 12시에 문 열고 정숙 씨는 10시에 우리 집으로 출근한다.
집이 오피스텔이라 비교적 사생활 보호가 잘 됩니다. 아침 2시간 동안 우리 환타지 커플은 매일 성격을 맞추어 본다. 우리는 주말 빼고 매일 다양한 방식으로 성격을 맞추었습니다. 가게는 정숙 씨를 수익을 나누는 동업자로 승격시켰습니다. 나는 1년에 한 번씩 한 달 정도 오키나와로 서핑 여행을 떠난다. 나와 정숙 씨는 욕심내지 말고 이대로 지키면서 살자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격도 맞고 저 성격도 맞아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평생 즐기던 서핑과 스쿠버 하러 오키나와에 지금 왔습니다. 여기 와서 미순 씨도 만나서 서로 잘 화해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 그리운 정숙 씨가 있는 한국으로 갑니다. 카톡으로 정숙 씨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운 밤의 여왕님, 저 내일 드디어 갑니다. 무려 한 달을 혼자 해결한다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바로 문자가 들어옵니다. 보고 싶어 죽겠어요, 밤의 황제님. 저는 더 죽겠어요. 매일 밤 밑에 한강이 흐르고 있네요. 드디어 모레 아침에 성격 맞춰보러 갈게요. 하하하하,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즐겁습니다. 이만하면 인생 대성공이지. 좋아하는 커플이랑 매일 성격 맞춰보고 적당히 잘 되는 가게 좋은 파트너랑 같이 운영하고 혼자 살기 딱 맞는 자가 오피스텔 하나 있고 1년에 한 번 취미생활하러 외국 가고 내 수준에 이 정도면 대만족입니다. 절대 더 이상 욕심내지 않으렵니다. 이대로 살다 가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주를 편안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제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의 피로를 씻어주는 따뜻한 한 잔의 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은밀하고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배달업에 종사하고 계시죠? 저도 작년부터 하던 장사를 때려치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편하더라고요. 장사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알바들 주고 나면 저는 100만 원 가져가기 힘들었는데 배달을 하고 난 뒤로는 열심히 했더니 한 달에 500만 원은 거뜬하게 집에 가져다 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말리던 아내도 몇 달째 돈을 그렇게 가져다 주니까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장사할 때부터 종종 직접 배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돈도 아끼고 오토바이 타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배달을 하러 다녔어요.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라 헬멧은 기본이고 무릎과 팔꿈치 보호대까지 완전 풀로 장착하고 다니고 있어요. 배달을 하며 운전도 힘들고 위험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안 온다고 항의하거나 배달일 외에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해드릴 이야기처럼 살다 보면 잘 만나기 힘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몇 달 전에 있었던 제정신이 아닌 여자 이야기입니다. 배달을 하기엔 한참 피크타임이었던 금요일 오후 10시쯤이었어요. 오후 내내 열심히 배달을 하다가 잠깐 숨도 돌릴 겸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다 마시면서 쉬고 있었는데 제 핸드폰에 콜이 뜨더라고요. 바로 이 근처 번화가 숙박업소였고 그 시간대쯤에 많은 배달기사가 퇴근하는 시간이라서 저도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 콜을 잡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잡았어요. 오늘 배달은 이걸 마지막으로 끝내고 나도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하면서 배달 주문이 들어온 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퇴근한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고 오토바이 속도도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안전하게 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꼭 퇴근 전 배달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숙박업소에서 시키는 배달은 보통 남자들이 가운 걸치고 나오거나 속옷 한 장만 덜렁 입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본인이 자신이 있거나 하면 또 모르겠는데 진짜 남자인 제가 봐도 별로 볼 것도 없는 사람들이 본인 물건 다 드러나 보이게 덜렁대며 걸어오는 걸 보고 있으면 진짜 눈을 감아버리고 싶습니다. 처음 배달 다닐 때야 깜짝깜짝 놀랐지만 이젠 이런 일에도 익숙해져서 더럽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더라고요. 아무튼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방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더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자 영수증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더니 미안하다고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남자를 내보낼 줄 알고 약간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문 손잡이를 확 당겨버렸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방 안쪽 문고리를 잡고 있던 여자가 휙 딸려 나오더라고요. 진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다 나왔는지는 몰라도 머리카락부터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다른 걸 입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가운 한 장 입고 나왔더라고요. 여자는 나름 날씬하고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얼굴도 이쁘장했고 머리는 염색머리였어요. 옷은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가운 밖으로 느껴지는 볼륨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신발장에는 남자 신발이 보이는데 어째서 여자가 나왔나 싶었습니다. 결제를 하기 위해서 카드기를 꺼냈는데 여자가 팔을 들어 카드를 내밀었고 그 순간 제대로 묶어두지 않았던 가운이 열려서 그 안이 다 들여다 보였어요. 순간 민망해서 고개를 돌리고 계산하는데 남자의 본능이 저도 모르게 제 눈을 그 여자에게로 향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제 인생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참았지만 결국 제 본능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열린 가운 사이를 슬쩍 봤는데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다는 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여자에게로 눈길을 돌린 그 찰나에 여자와 눈이 마주쳤었어요. 여자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 말 없이 씩 웃었고 저는 뭘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인생 끝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영수증이랑 카드를 돌려주고 돌아서 가려고 했는데 여자가 제 손에서 카드를 받으며 아주 작게 속삭이면서 잘 봤냐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더라고요. 너무 뜬금없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할 말이 없어서 네? 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다 보지 않았냐고 설마 다 못 본 거냐고 하면서 제 어깨를 슬쩍 만지더라고요. 진짜 봤다고 하면 경찰이라도 부르는 건지 이걸 봤다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바로 앞에서 다 보여주는데 그걸 안 봤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죄송하다고 하며
고개를 꾸벅 숙여 사과했다니 그녀는 아까처럼 입가에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음식 잘 먹겠다고 하면서 수고하라고 하면서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진짜 아직도 그날의 그녀가 제게 보낸 미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데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뻘뻘 흘렸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아가씨가 신고라도 했다가는 제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재수 옹붙었다는 생각에 그날은 정말 더 이상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배달 일을 오래 하긴 했지만 이런 또라이 같고 대범한 여자는 제 인생에 처음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자기 것을 다 보여주는 사람도 처음이었고요. 너무 황당한 사람이라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혹시나 뒤늦게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며칠 동안은 출근도 안 하고 몸 아프다는 핑계로 집에서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니 그냥 진짜 제정신이 아닌 여자였던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살면서 별별 일이 다 했지만 그날의 또라이 같은 사람은 다신 만나고 싶지 않네요. 하지만 예쁘긴 예쁘던데 같이 있던 남자가 살짝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가족은 나와 나보다 2살 많은 대학생 누나,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다. 부모님은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셨고, 누나는 여자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뛰어나게 예쁜 얼굴은 아니었지만 날씬한 몸매에 호감이 가는 얼굴이었다. 나는 나의 누나와 사랑에 빠졌다. 나는 작년에 수능을 쳤지만 예상외로 내 실력보다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1년 재수를 하고 있다. 1월부터 마음먹고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재수를 시작한 지 4개월째다. 그런데 공부라는 것이 항상 책상 앞에만 앉아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끔씩은 바람도 쐬러 가고 친구들과 만나서 술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다시 마음 먹고 공부에 예진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난 여자친구가 없다. 그리고 여자와의 경험도 없었다. 친구들과 가끔 모인 술자리에서 누구는 야, 내가 어제 여자친구와 만났는데 거사를 치렀다는 거 아니냐? 너희들 해봤냐? 너무 좋더라, 흐흐 라고 자랑을 할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난 가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그 경험이 부럽다고 느껴지진 않았다. 왜냐면 나도 언젠가 경험할 일이니깐 말이다. 어느 날이었다.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멍한 게 답답해서 바람을 쐬고 싶었다. 그래서 잠시 밖에 가까운 공원이라도 다녀오기로 했다. 나는 그 당시 오토바이가 하나 있었는데 수능 끝나고 아르바이트 했을 때 대달이를 하려고 하나 구입한 것이었다. 배기량은 높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오토바이다.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사거리를 지나서 모퉁이를 달리고 있을 때 하필이면 반대쪽에서 오는 승용차와 부딪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고 양손을 조금 다쳤다. 병원에서는 뼈가 온전히 붙으려면 3달간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에 있는 기간은
너무도 길고 지루했다. 수능 시험은 점점 다가오는데 병원에 있으면 공부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특히 양손을 다쳐서 제대로 책장조차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살 끊어오르는 청춘에 이 나이에 병원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좀비처럼 텔레비전이나 보고 하루 종일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갑갑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 밖으로 바람 쐬러 갈 수도 없었다.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으니 아직까지 목발을 짚고 가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를 만족시켜주는 행위를 하진 못해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 나는 욕구가 꽤 강해서 하루에도 12번 야동을 보면서 욕구를 해소했는데 지금은 손을 다쳐서 도저히 할 수 없었다. 손만 괜찮아도 그게 가능할 텐데 말이다. 큰 볼일의 경우에는 엄마가 도와주거나 아무도 없을 때는 침대에 있는 벨을 누르면 직원이 와서 휠체어에 태워 환자 전용 화장실로 데려갔다. 난 양손을 다쳤지만 화장실 비데에 세정 버튼 정도는 누를 수 있었다. 아직 입원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붕대를 풀려면 한 달이나 더 있어야 한다. 진짜 이거 정말 미칠 것 같다. 만약에 나중에 퇴원하고 위로를 한다면 정말 엄청 특별한 느낌을 받을 것 같다. 그나마 내 기분이 해소되는 것은 부모님과 누나가 병문안을 자주 와서 함께 휠체어를 타고 외출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시고 보통 어머니께서 매일 병원에 오셨는데 아빠의 외할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급히 시골로 일주일 정도 내려가셨다.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누나가 병문안을 왔다. 너 이제 괜찮아? 아참, 내 오토바이 아빠가 팔았다. 이제 절대로 오토바이 타지 마. 오토바이 타고 다들 사고 나서 후회하잖아. 라고 누나가 말했다. 착하고 귀여운 내 누나. 그래, 알았어. 오토바이 타지 않을게. 나도 이제 오토바이 무서워. 그러면서 누나는 잠시 일어선다. 그래서 내 쪽으로 다가온다. 왜냐면 점심시간이라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나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떠먹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점심 먹여줄게. 누나가 말하면서 숟가락을 내 입으로 가지고 온다. 그러자 본능적으로 누나의 옷차림을 본 순간 나의 가공육에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입 벌려봐. 밥 먹여줄게. 누나가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덮고 있던 이불이 밥을 먹이는데 좀 거추장스러워서 누나는 이불을 내 발 아래로 내렸다. 그런데 앞불사 나의 가공육이 누나의 볼륨 있는 몸매를 보자 반응한 게 티가 났다. 나는 평소에도 사이즈가 좀 큰 편인데 반응이 나타났으니 누나도 그걸 눈치챘는지 조금 황당한 눈빛이었다. 너무 민망하지만 내가 이 몸 상태로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다. 너무 무안했지만 그냥 이 상태로 놔둘 수밖에 없었다. 누나도 나를 보고 놀랐지만 너 뭐냐, 왜 이러냐고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줬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나를 더욱 흥분시켰다. 내 무기는 계속 커진 상태로 있었다. 순간 전에 인터넷에서 읽었던 야설이 떠올랐다. 누나가 병원에 있는 몸이 불편을 위해 동생을 위로를 대신 해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야설은 야설일 뿐 현실과 다르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누나가 떠먹여주는 밥을 먹고 있었지만 혹시나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있던 방은 2명이 한 방에 쓰는 방이었는데 한 명이 어제 퇴원해서 현재 나 혼자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은 상관없었다.
난 밥을 씹으면서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마침내 결정했다. 누나, 왜? 나 부탁이 있어. 뭔데?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순간 아주 고민되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질러버렸다. 말하기 좀 그런데, 뭐. 말해봐, 누나. 손으로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병원 생활 오래 하다 보니 미치겠어. 기어코 나는 말하고 말았다. 그러자 순간 누나는 많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야,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신경 쓰지 마. 누나는 마치 들으면 안 되는 말을 들은 듯한 얼굴이다. 그리고 나를 보더니 화내면서 말했다. 이게 보자 하니까 누나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헛소리 하지 말고 TV나 봐. 그리고 TV를 틀었다. 그러나 TV 내용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 계속 머릿속엔 딴 생각만 품고 있었는데 다시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누나가 이불을 안 덮어놨기 때문이다. 그러자 눈치 빠른 누나가 또 다시 눈치챌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도 모른 척 하고 있었다. 이렇게 10분 정도 병실 공기가 차가워졌고 우리 남매 사이는 마치 미팅에서 처음 만나는 사이처럼 무척 어색해졌다. 나는 내가 먼저 꺼낸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먼저 말을 꺼냈다. 누나, 왜? 아니야, 그냥. 말을 하려다가 순간적으로 누나 얼굴을 보니 할 말을 잊어버렸다. 내가 너무 쇼킹한 말을 해서 누나가 화가 났는지 얼굴이 조금 일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또 다시 우리는 10분 정도 아무 말도 안 나눈 듯 그냥 병실 벽에 있는 TV만 봤다. 이미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차마 입에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누나는 그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몸을 내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문을 굳게 잠그는 것이었다. 즉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막은 셈이다. 그리고는 내 요구대로 해주었다. 지금까지 내 몸을 혼자서만 보다가 여자 앞에 보이는 건 처음이다. 특히 다른 여자도 아닌 누나를 말이다. 이 공간에 고백하건대 나와 누나는 피가 섞인 친남매는 아니다. 엄마가 누나를 임신했을 때 임신 중독으로 누나를 어렵게 낳았고 누나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자고 하고 나를 보육원에서 데리고 온 것이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나를 귀여워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 누나를 좋아하고 있었다. 스스로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상상하는 여자는 늘 누나였다. 그런 누나가 지금 내 앞에 있다. 누나는 내 어려움을 알고 이렇게 다정하게 도와주는 걸 보니 분명 천사가 맞다고 생각했다. 나는 너무 좋은 느낌을 받았고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내 몸이 회복되는 날 누나에게 고백하기로 말이다. 그렇게 누나는 병원에 와서 나의 어려움을 해소해줬고 나는 몸이 다 나아 부모님과 집에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은 어느 여름날의 사건이 일어났다. 누나는 방학 막바지라 아르바이트를 마무리하고 며칠 쉬고 있을 때였다. 엄마는 장어를 사러 가신다고 하고 대형마트에 가셨고 나는 누나와 에어컨을 틀고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누나에게 모르는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다가갔는데 사실 그건 핑계였고 그날은 반드시 누나와 일을 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누나의 볼륨 있는 몸매에 내 몸이 굳건 달아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누나에게 우리 한 번만 하자. 나 그러면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아. 응? 누나하고 누나를 바라보았다. 너 미쳤냐? 하고 심드렁하게 나를 바라보는 누나에게
누나 나 알잖아. 나는 누나밖에 없어. 내 몸을 처음 본 사람도 누나라고. 사실 나 누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나 누나 좋아해. 내 처음은 누나에게 주고 싶어. 이리 와봐 하며 누나를 번쩍 안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누나는 내 완력에 고개를 떨궜고 우리는 이를 치를 수 있었다. 반전이 있었다. 누나는 사귀는 남자친구보다 내 몸이 훨씬 더 건강한 것 같다며 만족해했다. 거봐, 나는 누나를 위해서 내 몸을 소중하게 간직했다고 하고 말했다. 그 후로 우리는 부모님이 안 계신 틈을 다 짧고 굵게 일을 치렀다. 그 해 나는 수능 시험을 잘 봤고 누나 학교 근처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었다. 누나의 배려심에 나는 누나 재수 성공이라는 말이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다.